네. 예,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진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학회에 올 때마다 사실 큰 주제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한데 오늘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세션의 제목 중에 하나가 자격제도라는 타이틀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제 뭔가 작년부터 사실은 한국 안에서는 다양한 직역들 간에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격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수렴된 의견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자격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다만 국내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기대라는 것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이슈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명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요. 식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다들 잘 아실 것 같기는 하지만 국내의 정신건강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건강이라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왔던 중증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제 국민들도 인식을 하시는 우울과 불안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상당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제 발견하는 건지도 모르는 약물에 대한 이슈가 있고, 마약이 사실은 많은 이제 뉴스상에서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제 약물에 대한 오남용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물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접근하고 계시고, 수면제에 대한 복용들도 약물 오남용 이슈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잠시 살펴보겠지만 자살은 뭐 더 이상 저희가 뭐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이 자살의 이슈도 주요한 정신건강의 문제의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상자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기본 서비스 대상자였던 중증정신질환자에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 집단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집단이 아무래도 청년이죠. 그래서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고독, 고립에 대한 이슈들이 저희가 함께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의 스펙트럼은 이 각각의 대상자,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예방과 조기 개입에서부터 치료까지, 그리고 일부 우리가 이제 정신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과 회복의 이슈까지 서비스 스펙트럼들도 다양하고, 제공 주체도 지금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경력 인정들을 받고 있는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그리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영역들은 거의 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현황들을 보시겠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은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이제 봤던 걸 보면 우울감 유병률들은 낮아지는 듯한 이제 추세들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유지되고 있었고, 음주율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어서 OECD나 WHO에서 이제 논의하는 음주의 폐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이거는 뭐 자살 문제는 계속 말씀드릴 필요가 없긴 하지만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뭐냐면, 최근 들어 청년의 자살 사망률을 이제 리뷰한 연구를 작년에 한번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사실이 뭐냐면, 연구자로서 이제 우리가 근거 데이터들을 보면서 파악했던 사실은 여자들은 자살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 죽지는 않아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자살 사망률에서는 더 이상 성별 격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청년 같은 경우는 자살 사망률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최근의 추세로 확인되고 있고요. 정신장애 유병률은 21년에 조사가 됐던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인구의 4분의 1
이상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어제 이제 다른 발표 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들을 한번 나누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나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결국 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다라는 인식들을 공유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조금 보시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게 정신건강의 위험 요인으로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 실제 나타나고 있고요. 인구 집단을 봤었을 때 고령 인구의 자살 충동과 1인 가구의 자살 충동 이유들을 보면 다 이제 그 일반 인구, 개로 표현되어 있는 일반 인구 집단 대비 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정신질환과 장애, 외로움, 고독이 이제 불거지고 있고, 이 특성들은 1인 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와 관련해서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 있는 것처럼 관계망들에 대한 관심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고립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고 대책들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관계 맺기에 대한 어려움들을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고립이라는 것이 정신건강, 이어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성장, 저성장 구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집단 간의 격차, 양극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인구 집단에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인데요. 실제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들은 있었으나 그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이어져서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이 과제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라는 것이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이 디지털 기술 자체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 집단에게는 오히려 접근성을 저해하는 이슈로도 작용한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아마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번 제가 보사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안에서 정신건강 영역에서 그래도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역시 저희가 아마 정신건강 영역에서 아마 향후에는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현지인 교수님을 비롯한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실태 조사를 저희가 코로나 시기 동안 실시가 되었고, 그 정신건강의 수준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일상생활의 제약들을 경험했고,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아졌고, 고립이 되었고, 소통이 미흡한 상황들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이제 서비스를 받고 싶어라는 수요는 이제 생긴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뭐 여기는 다 우리 좀 정신과 전문 요원들이시거나 정신 사회복지사실 텐데, 정책들을 보시면 사실 정책들이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제 나오기 전에 정신보건법이 있었고요. 98년 이후부터 이제 5개년 계획들이 수립이 되는 상황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그림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신건강에 대한 초점들이 기존의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여서 중독의 사업,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업, 자살에 대한 사업으로까지 정책의 영역들이 확장되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2016년, 17년 이제 계획과 법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거버넌스들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018년에 이때는 이제 건강정책국 안에 정신건강 정책과만 있었는데 자살 예방 정책과까지 늘어났고 20년에는 정신건강 정책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기본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광범위한 정책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거버넌스들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거버넌스 안에서 수행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그러므로 인해 예산들이 이제 확장되는 구조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쓰여지느냐, 효율적으로 쓰여지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발표됐던 가장 최근의 계획들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2021년에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제2차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저희가 포괄했던 다양한 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정책들이 짜여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과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과제들이 들어갔고 특정 세팅을 초점을 둔 과제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스펙트럼을 다 이제 포괄하겠다라는 이제 대담한 목표, 그다음에 이제 발생한 시점이 아닌 필요한 시점에 개입하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고 이제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지역을 좀 강조한 특성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계획 이후 이제 현재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고 이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제 별개적으로 하고 기본계획 안에서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초점을 두고 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 안에서도 다양한 영역들의 과제들이 이제 제안이 되었고요. 사실은 자살의 정책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살에 대한 기본 계획은 그러니까 정신건강 기본 계획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 범위보다 더 넓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구체화된 과제 중심의 계획들이 담겨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다음에 이제 자살의 정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들이 많이 강조가 되었고 기본계획에서 이제 각 서비스 스펙트럼에 따라 집단별 서비스 제공들을 보시면 이제 뭐 그런 자료집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관리 영역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역 안에서의 관리라는 개념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기관들로 자살예방센터 결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들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신건강의 영역에 대한 문제의 개입들을 정신건강 영역만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영역, 특히 복지 영역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대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이제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기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회복지사라는 표현을 같이 쓴 이유는 현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내에서도 정신건강 전문 요원 외에 사회복지사, 우리가 일반 간호사, 평간호사라고 표현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직역이 이미 우리 세팅 안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의 초점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제가 좀 포괄을 했고요. 앞서 제가 그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과 자살 예방 기본계획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제가 참여하고 있는 계획들이
이런 자살 예방 기본계획, 정신복지 기본계획 외에도 사회보장위원회 차원에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종합계획 안에도 정신건강이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아마 내년 초부터 들어간 아동과 관련된 기본계획 안에도 또 정신건강이 있을 거고요. 인터넷 게임에도 기본계획이 있고 도박에도 기본계획이 있고 모두에게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청소년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기본계획 안에는 한번 살펴보시면 다 정신건강 정책들을 아우르고 있고 문제는 모두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그 모든 것에서의 강조는 협의체를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이제 국가 단위의 기본 계획 정책들에서는 정신건강복지사 혹은 사회복지사에게 하는 기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정신건강 영역 외에서 이걸 참 간접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급여를 연계하고 하는 등의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정신복지법에 의한 기관들 안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사례관리라는 이제 타이틀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에미스를 열어서 분석을 하는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물론 그 서비스들이 정제되어 있는가 시스템 안에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목격하고 있고요. 전문요원을 구성하는 타직역과의 협업을 통해서 센터나 재활시설이나 의료기관이나 중독센터나 등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신질환, 그러니까 저희의 그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기관들은 주로 중증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타겟이 되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수요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울, 불안, 수면 등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융복합적인 서비스들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이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행정을 포함한 그 음용동사무소와 복지관들을 다 포괄하게 될 텐데요.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일부 지역들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도 포함이 되고 있어서 이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것 같고 사람에 따라도 다른 것 같기는 하고 오늘 이제 오후에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서 지역에 있는 정신복지센터 어떻게 연계 협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원들의 입장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입장에서는 복지 영역에서 우리의 만성화된 그리고 일정 정도의 안정 수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정신장애인 분들에 대한 서비스에서 그분들이 실제 사회에서 회복되고 재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는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 안에서는 우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까지는 못할 것 같고 고개를 격하게 끄덕여 주셔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 수면과 같은 그런 정신건강 문제까지는 우리가 개입을 해볼 수도 있겠어라는 이제 서로 간의 좀 역할에 대한 차이들, 기대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정신건강 영역 안에서 제가 한 4, 5년간 연계 협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은 그 기대라는 게 뭐냐면 정신건강 위험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에 있는 유관자원의 실무자들이 좀 빨리 인지했으면 좋겠다. 민감하게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래서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로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연계를 하고 싶지만 인력의 부족, 너무 바쁘셔서 이제 실제 센터가 이제 받지 못한다라는 비판들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서로 간의 연계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성들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우리들도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이 우리라는 표현이 참 모호해지는데 어쨌든 정신복지법에 따른 기관들에서는 인력 확충의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고 예산들도 국가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별다른 이제 다른 게 이슈가 생긴 거죠. 인력은 뽑으라고 내려주는데 인력을 실제 뽑지 못하는 인력 채용의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지역별로 상당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슈들을 조금 질문들을 연관해서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전 사회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필요하다,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수요들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의 인력들은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충분한가라는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신건강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OECD에 계속 보고하고 있는 지표이기는 한데 국가마다 전문 인력들을 규정하는 범위가 달라서 국가 간 비교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보시면 전문 인력들 의 경우 이게 전문 요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정신의료기관에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유일하게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세팅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이후에 보게 된 수련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타직역 같은 경우는 간호는 이제 100%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임상심리 같은 경우는 90%가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사회복지는 상당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복지센터, 재활시설이 다 펼쳐져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수련을 어디에서 받느냐가 그 전문 요원이 됐었을 때 어디에서 일하게 되는가 상당히 연관성이 깊다라는 것을 한 몇 년 전에 인력 연구를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인력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실무자 선생님들 만났을 때 재활시설에 계신 실무자들은 대부분 재활시설에서 수련 과정을 하시고 경험을 하시고 이제 거기 취업을 하시고 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후 슬라이드에 나올 수련 과정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거고 권역별 전문 인력수를 보면 지역에서 호소하는 바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을 그나마 확보하는 것이 이제 나은 상황인 거고 강원권 지금 제일 밑에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센터나 재활시설을 가보시면 물론 재활시설은 그 인력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인력들을 확보하고는 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계시고 상황입니다. 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선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 관련 이슈와 관련돼서 실제 전문 인력, 우리 전문 요원 양성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거에도 이제 초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요원은 결국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이제 우리가 양성해 내는 건데 매해 보시면 잘 보시진 않겠지만 그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아주 예쁘게 그래프가 딱딱 점진적으로 가고는 있는데 매해 한 800명 정도의 수련생들이 정신과 전문 요원 수련 과정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배출 인원을 이제 직역별로 저희가 쪼개보면 간호는 상당히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고요. 의료기관에서 간호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도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는 이제 상황들을 보이고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심리 서비스, 심리 상담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왜 현장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전문 요원 안에서 이미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정신건강 상담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영역들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처우, 고용 환경 등등의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교수님들도 아마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전문 요원 수련 과정을 밟겠다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저에게도 많이 해주셔서 실제 이
수련 과정 이후에 배출된 요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한 이슈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매해 600에서 800명 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지만 사실 정체기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련기관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이 많지만 여기 재활시설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직역이 많은 수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5,600여 명 정도의 전문요원을 누적 배출했고요. 전체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한 18,000명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출과 관련하면 이제 배출이 되었어. 그러면 지역에 나와서 실제 서비스들을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혹은 뭐 이제 이 우리의 세팅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앞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정신건강의 광범위성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 그냥 전문성이 충분한가에 대한 이슈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는 수련 과정을 하셨을 때 의료기관을 다들 경험을 하셨고, 그 안에서 실제 질환을 가지신 입원 환자나 정신장애인을 가지신 중증 정신질환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전문요원이 되시고 나면 그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개입에서는 자신감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전문가야 라는 인식들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지역에 나와 보시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재활시설이라면 사실 이 이슈에서는 좀 벗어나 있기는 합니다. 정신복지센터의 이슈이긴 할 텐데요.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기존의 중증정신,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에 대한 사례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 불안, 수면, ADHD 너무 많죠. 그래서 각각의 그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들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등록을 해서 등록 회원으로서의 사례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우리가 이 표현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중경등도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일반 상담의 형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의 역량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최근에서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확대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역량, 전문성을 기대하는 게 있고, 기존의 이제 그 센터나 정신재활 시설이나 같은 경우에서는 중장년의 이제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주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청년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구조인 거죠. 20대나 30대의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분들이, 정신장애인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재활시설에 계신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제 MZ 세대가 등장한다, 재활시설에. 어떻게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어서 재활시설이 상당히 다이내믹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럼 20대의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후에 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또 여기서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관 자원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들이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을 발견을 하고, 보건소, 복지관,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등에서 각각의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때 이제 자체적으로 인력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토스의 방식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0분 남았다고 하네요. 제가 명강의는 아닌가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련 과정과 관련돼서 역량을 키운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교육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수련 과정을 보시면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교과목들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 베이스의 수련 교육 과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의 유형의 다양성, 그래서 중증 외에 예를 들면 다양한 진단을 의료기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진단을 좀 다양한
진단을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된다든지 하는 방식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현재 전문요원의 업무 범위를 고시해서 보시게 되면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안에서도 우리의 대상자의 범위를, 이렇게 대상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풀 것이냐에 대해서 풀었을 때 어떠한 반향이 올까라는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련 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배울 기회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현장에 나와서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것이 상당 부분인 거죠. 그런 문제인식 하에서 보수교육의 체계가 만들어져서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그 시기가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만나 뵙는 다양한 전문 요원 선생님들께서는 제발 중증만 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특히 뭐 재활시설은 중증만 볼 수는 있겠지만 지역에서는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일하게 이 지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신? 그러면 다 이제 센터로 가는 그 구조가 있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정신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지역에서의 기대와 정책에서도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손발이 되는 인프라가 결국은 다 깔려 있는 게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냥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센터는 정신질환자와 자살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개입을 한번 해봐. 그러면 다른 센터, 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상담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인프라를 만들어서 확대해 나가는 건 어때? 라는 제안들이 실제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이 논쟁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을 그냥 말씀을 드렸고, 인력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원과 보호의, 인력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고, 현장에서 만난 그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직업전망, 자기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들에서 긍정적인 희망들을 많이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연구를 지난 2020년에 했었을 때 보시면 센터에 빗금 쳐져 있는 게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 현재 기관 운영 형태, 아마 이게 직영과 위탁의 구조 등등 다양한 것들을 포괄하겠지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이슈, 그다음에 중독센터 같은 경우는 4-5명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상담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시설 환경, 업무 환경, 최근 들어 이제 인력이 많아지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환경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재활시설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내가 행정직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이제 호소들을 하시고, 사실 어제 그 있었던 행사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센터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인터뷰를 받으시는 이제 지원자분들에게 지원 동기를 여쭤보면 저도 상담하고 싶어요, 개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리상담과 뭔가 개입을 하는 곳이 아니라 행정직의 마인드로서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행정 부담이 있는 것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전문 인력 관련 정책 논의 시 이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이슈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발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만의 이슈는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프라 안에서의 인력에 대한 이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 실제 이제 저는 정책 연구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직역들, 그러니까 모든 직역들을 함께 하는 그런 과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 구상 시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이렇고
이렇게 해야 하고 간호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임상심리는 이렇게 해야 하고라는 방식으로 직역별로 저희가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직역별에 특기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 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직역의 특성, 그다음에 직역이 수련을 받는 기관의 특성들을 고려를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신과 전문요원,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인력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몇 년 전에를 보면 이제 멀티디스플리너리는 사실은 이제 조금 올드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던 입장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갔었을 때 이제 그 한 공간 안에 한 기관 안에 여러 직역이 있어서 각 직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디스플리너리 그러니까 간호도 사회복지의 업무들을 일부 할 수 있어야 하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사회복지도 당연히 심리의 영역들 혹은 타직역의 영역들에 대한 것들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해외에서는 최근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직역들이 가지는 전문성 그들이 밟아온 교육 과정과 수련 과정에 대한 존중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으로 저희 서비스 대상들은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수요는 지속적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다행이지 제 생각에는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인력과 관련한 교육 훈련 과정, 수련 과정들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작년에 이제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가 되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협력,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넘어갈 거냐,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결국은 우리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작년에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본 건 아니었는데 당사자분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복지 서비스와 건강의 실태들을 이용 실태들을 이제 연구원 차원에서 본 보고서에 의하면 만나뵌 실무자들은 정신건강복지법 15조가 폐지돼서 어떻게 되는 건데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 폐지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그렇게 깊지는 않다라는 걸 인식을 해서 우리도 잘 알아야 무엇을 서로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트라우마 재난 심리 지원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심리 지원 서비스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심리 지원의 영역들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을 키워내야 된다라는 것들은 공감을 할 것 같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심리 지원 상담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현재 정책 상에서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각 직역에서 이제 그 전문성과 자격에 대한 논의들은 아마 계속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발표된 자살기본계획 안에서도 그 자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인력들을 정신건강 전문요원만으로도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전개가 되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살 고위험군이 아닌 예방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꼭 전문요원이 해야 하나라는 이제 고민들이 있어서 자살 영역 안에서도 아마 인력력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학회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정신과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과 확보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련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근무 환경과 경험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력을 이야기할 때 서비스 제공 대상의 보편성과 서비스 대상의 이제 서비스의 전문성 그리고 서비스가 진행이 됐을 때 얼마나 충분하게 해야 하는가 충분성의 이슈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인력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